왜 자꾸 결혼한 아이들한테 전화해?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니까. 카톡은 잘 보지도 않아요. 지금 뭐 잠깐 하나 보지. 안 봤는데 자꾸 전화하면 애들이 좋아해. 퇴근하고 집에 있을 시간인데 전화를 안 받네요. 일부러 안 받는 건가? 나 같아도 피하고 싶겠어. 저번에 연정이랑 그 사단 나고도 아직도 못 고치겠어. 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전화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별로예요. 하루에 해봐야 30분인데. 당연히 별로지. 직장 다니는 아이들 30분이랑 당신 놀면서 전화하는 30분이랑 같은 게 아니야. 걔네는 집에서 쉬는 시간도 모자랄 텐데. 그건 그렇고 연정이는 아직도 연락 안 돼요? 당신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연정이한테 잘 말해보지. 당신이 이전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다시 연락하겠어? 방금 대화 속 주인공. 서울에 사는 72세 구영배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70세 김정순 할머니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얼마 전 딸 연정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김씨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딸에게 온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뭐 이런 걸로 연을 끝내 만회하냐며 김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김씨는 자식들과 통화할 때 몇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화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건만 말하면 10분 이내로 끝낼 통화를 항상 했던 얘기들을 또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서 대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옛날에, 네 외할머니가 옛날에 등으로 말이 시작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너무 지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사기당했던 얘기, 속상한 얘기를 하며 지나치게 자식들에게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항상 걱정과 잔소리를 곁들였습니다. 자식들이 만약 의식한다고 하면 집밥을 먹으라고 하고 나중에는 집밥 먹는다고 하면 뭐해 먹냐 또 계란찜이냐 하는 등 항상 자식들의 말을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대꾸하며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딸에게 이 옷 입어라, 반찬 잘해 먹어라, 애 잘 키워라, 니네 대출이 얼마니, 아껴 써라 등의 말을 서슴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항상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남의 흉을 너무 본 것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고 고모들 흉을 보고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그거대로 또 서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사람들 흉까지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든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어쩌고, 네 오빠가 저쩌고 하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김 씨가 통화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런 남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보기에 김 씨는 걱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오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많은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그런 구박에 못 이겨 집을 나가 노름에 빠졌고 둘이 받던 구박을 이제 김 씨의 어머니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의 어머니는 항상 걱정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자식들은 어떻게 보호해줘야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김 씨도 어릴 적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동생들이 다치거나 어디 아플 때마다 지나치게 걱정하고 반응했습니다.
그중 막내 동생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해서 김 씨는 그런 막내를 잘 돌봐줬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도 막내가 아픈 것을 신경 쓰지 않자 김 씨가 돈을 일부 챙겨 막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미 막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고 당장 수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막내 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와 김 씨는 큰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김 씨도 좀 더 일찍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김 씨 어머니에게 큰 땅과 재산을 전부 물려주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는데 집을 나가버렸으니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고 그간 구박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 김 씨의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동생들을 잘 챙겨주던 김 씨에게 받은 유산 대부분을 시집을 갈 때 물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중매로 시집을 갔는데 김 씨의 남편은 물려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재산이 있었기에 집을 구했고 남편도 물려받은 건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한 가지 직업을 오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은 것도 일을 오래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도 했고 자기가 한 번 실수라도 저지르는 날에는 며칠 동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맘처럼 잘 안 돼서 그러죠. 그렇게 김 씨는 일남 일녀를 낳으면서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낳고 나서 김 씨의 걱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예전에 막내 동생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대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학교에서 싸우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해봤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분기별로 사고를 쳐 김 씨는 항상 학교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이후에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딸은 커가며 김 씨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나 할 말이 많은지 항상 김 씨의 집은 딸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어릴 때 김 씨의 말도 아주 잘 들어줬습니다. 이 당시 딸과 대화할 때가 김 씨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집에서 출가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출가했고 뒤이어 딸도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김 씨의 걱정은 더 늘어갔습니다. 밥은 잘 차려 먹고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자식들이 결혼 전이기도 했고 항상 반찬을 해다 주고 가끔 와서 청소도 해주는 엄마를 자식들도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은 조금 걱정했습니다. 애들 독립했으면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자꾸 도와주면 당신도 아이들한테 바라게 될 거라고. 김 씨도 마음으론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찝찝해서 도와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바퀴벌레 나왔는데 와서 좀 잡아줄 수 있어? 다름 아닌 집에 바퀴벌레를 빨리 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냥 혼자 잡게 내버려두라고 했지만 김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나갈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면 늦으니 택시까지 타고 가서 딸의 집에 바퀴벌레를 잡아주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이 결혼 전까지 부탁하는 것들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이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 씨는 지금 사는 집 한 채와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노후에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 비용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비에 각종 세금 등 앞으로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조만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그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건 딸에게도 미안했기에 남편의 뜻에 따라 아들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쪽에서 전세금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아들은 또 회사랑 너무 멀다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전세금은 받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살라고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딸에게는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집을 해주겠다는 말로 달래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평수가 크지 않은 곳을 리모델링까지 해가며 신혼집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살림도 교체했습니다. 물론 살림도 일부 김 씨가 도와줬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돈을 모으지 않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일부 빚까지 져서 집을 꾸미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 매일 30분 정도 아들과 통화를 하던 김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됐는지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도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뭐 먹었냐는 등의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와도 친해지고 싶어서 가끔 며느리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할 때는 분명 잘 통화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김 씨가 먼저 전화했는데 먼저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보고 김 씨는 내심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주연이까지한테 전화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가깝게 지내고 싶고 해서 전화한 거지. 진짜 가끔만 하는데 그것도 싫테니? 저도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하면 불편하고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부재중 전화라도 찍혀 있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요새 누가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좀 일 끝나면 쉬고 싶고 해서 전화는 주말에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김 씨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옆에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은 또 한 번 김 씨에게 전화 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힘든데 자꾸 전화해서 부정적인 말,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오피스텔 들어갈 때는 그렇게 나를 웃으면서 대하더니 받으니까 땡이구나.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김 씨는 이날 이후로 아들에게는 연락하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 안 하는 횟수만큼 딸에게 더 많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전화 많이 하면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딸은 그래도 아직 전화 잘 받던데. 김 씨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나는 결혼한 자식 불편할까봐 안부도 카톡으로 보내.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결혼한 자녀는 먼 곳에서 지켜보는 게 좋은 거야.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어도 먼 발치에서 보는 게 좋지. 아들 며느리든 딸이든 지들 생각과 사생활 존중하고 그냥 칭찬해주는 게 최고야. 옛날처럼 했다가는 점점 피하다가 연 끊기는 수도 있어. 내가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이들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어른들은 나이 들수록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보면 서운한 게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경계해야지. 연락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서운함만 쌓일 거야. 김 씨는 이날 지인과의 대화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도 조금 늦은 30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맘쯤 김 씨는 점점 갱년기가 심해지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의 말을 잘 들어주기는 했지만 공감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김 씨는 딸과 통화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공감도 잘해주고 세상에서 김 씨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딸과 통화할 때마다 울기도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다가도 울고 남편 얘기하다가도 울고 TV에서 본 내용을 말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런 김 씨를 달랬지만 아무리 착한 딸이라도 그런 행동을 매번 받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의 딸은 김 씨의 전화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녀 간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딸이 자기의 전화를 피하는 것을 느끼자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김 씨는 아들에게 해준 것만큼, 아니 어쩌면 딸에게 마음이 더 갔기 때문에 딸을 좀 더 챙겨줬습니다. 집은 사돈네가 해줬고 부족하지 않게 김 씨는 혼수를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노후 자금에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오피스텔이 있긴 했지만 그곳에서 월세를 받지 못하니 세금만 내야 했고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벌이가 없어 더는 자식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는 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느끼기에는 괜히 이제 지원해 줄 것이 없다고 하니 자식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면 병만 생긴다고 잊어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딸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김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날 예민했는지 처음으로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전화를 못해서 안달이야? 우리 시부모님은 전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엄마도 전화 좀 그만하고 뭐라도 해봐. 운동이던 뭐던. 그렇다고 무슨 사돈이랑 비교까지 하니? 됐다 얘. 이제 전화 안 하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딸은 통화가 끊겼다고 생각했는지 사위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끊지도 않고 항상 내가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해줘. 그리고 전화 끊을 때는 왜 항상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끊는 건지. 엄마랑 통화하는 게 요새 제일 스트레스야. 또 남 욕할 때 리액션 안 해주면 어찌나 서운해하는지. 일 끝나면 쉬고 싶은데 진짜 쉬지도 못하고. 통화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매번 부정적이고 차가운 말만 하니까 더는 전화 못하겠다니까. 했던 얘기 여러 번 듣는 건 또 얼마나 고역인데. 김 씨는 처음 듣는 딸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말을 직접 들으니 그날 하루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참지 못하고 뭐라 해버렸습니다. 딸도 그 말을 듣고 폭발했는지 김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 다시 연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딸이 어릴 때 대화를 자주 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김 씨는 딸과 대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딸도 결혼했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아들과 딸 모두에게 연락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김 씨는 울적한 마음에 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을 지인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했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야? 사실 웬만하면 전화는 안 하는 게 좋아. 결혼한 자식들이랑 꼭 통화를 자주 해야 돼. 서로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말이야. 나는 많아야 2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밥 먹거나 카톡으로만 연락해. 걱정되지 않아?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각자 도생이 최고라니까. 다 컸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돼? 그리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걱정하는 말 자식한테 내비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식들이랑 통화할 때 1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전화를 끊도록 해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계속 전화가 길어지는 걸 싫어한다면서.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10분도 길어. 5분 타이머 맞추고 5분 지나면 인사하고 전화 끊는 거지. 그럼 아이들도 전화 받는 거에 부담 없을 거고. 하루에 일 끝나면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전화로 30분 이상 시간 날린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통화하는데 체력이 오죽 들어. 나도 통화 길게 하면 진이 쭉 빠지는데. 그리고 나쁜 얘기나 속상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특히나 다른 사람 흉보는 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언니도 알겠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건 아닌지 주의해야 되고,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자식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뭐 한다고 할 때마다 계속 부정적인 말만 했던 것 같네. 그리고 언니 얘기만 하지 말고 딸 얘기도 좀 들어주고. 요새 뭐 힘든 거 없대? 네 말 듣고 보니 뭐 힘든 거 없는지는 잘 물어보지 못한 것 같네. 다음에는 꼭 뭐 힘든 거 없는지 딸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래. 이날만큼은 김 씨는 이런 지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와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자꾸 결혼한 아이들한테 전화하려고 그래?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니까. 카톡은 잘 보지도 않아요. 지금 뭐 잠깐 하나 보지. 안 봤는데 자꾸 전화하면 애들이 좋아해. 퇴근하고 집에 있을 시간인데 전화를 안 받네요. 일부러 안 받는 건가? 나 같아도 피하고 싶겠어. 저번에 연정이랑 그 사단 나고도 아직도 못 고치겠어. 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전화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별로예요. 하루에 해봐야 30분인데. 당연히 별로지. 직장 다니는 아이들 30분이랑 당신 놀면서 전화하는 30분이랑 같은 게 아니야. 걔네는 집에서 쉬는 시간도 모자랄 텐데. 그건 그렇고 연정이는 아직도 연락 안 돼요? 김 씨는 딸이 자기의 연락을 피하니 남편에게 잘 좀 말해보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당신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연정이한테 잘 말해보지. 당신이 이전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다시 연락하겠어? 참 도움 안 되네요, 당신. 있어봐. 안 그래도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도 가면 안 돼요? 당신 가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야. 그렇게 다음날 김 씨의 남편은 딸을 만나 밥을 먹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김 씨의 남편은 딸의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딸이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이제 자기도 출가했으니 엄마가 그만 자기에게 의지를 하기보다는 엄마 스스로의 인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얘기를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멀리서 응원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저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때에 그동안 못 나눈 안부를 주고받으며 너무 가까운 사이보다는 아주 가끔 보는 친구 같은 사이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딸에게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딸은 그 말을 듣고 별로 달가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뭐 같이 어디 가서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여행을 엄마랑 가게 되면 생각만 해도 갑갑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여행을 자주 갔던 것이 아니었는데 계속 조르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 엄마의 부탁이 점점 버거워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엄마 비위까지 맞춰줘야 하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말들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남편 구 씨는 딸에게 엄마에게 이런 점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해도 엄마는 서운해 하기만 할 거라면서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 씨는 딸에게 오늘 대화한 사실을 엄마에게 전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딸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해서 딸과 한 얘기들을 김 씨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한 말과 지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동안 어땠는지 며칠간 성찰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인생 처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과 상대가 느끼는 감정, 내가 잘못한 것들과 앞으로 개선하면 좋은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딸에게 그 주 평일에 주말 몇 시에 엄마랑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딸은 하루 뒤에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통화하기 전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딸 연락처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게 마치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괜히 딸이 지금 뭐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시간을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는데 김 씨는 괜히 긴장돼서 딸이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먼저 그동안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딸의 입장에서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가만히 듣고 있었고 김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가다 이번에는 딸에게 요새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그런 걸 물어봐주는 엄마가 낯설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힘든 점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게 힘들었고 육아할 때는 이런 게 힘들다고 말하는데 딸도 요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항상 자기 힘든 것만 알아달라고 하소연했는데 사실 딸도 그 말을 들어주면서 자기도 힘든 점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힘들다고 하는 말에 대해 잔소리나 걱정을 하지 않고 김 씨는 그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잘 견뎌내고 있다와 같은 말들을 딸에게 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 딸이 약간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줬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남편과 아버지도 다정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대화를 하다 김 씨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김 씨의 딸은 자기가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면서 그 계획을 말했을 때 김 씨는 그런 딸의 태도를 존중한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0분으로 맞춰 놓았던 타이머가 끝나자 김 씨는 딸에게 그만 쉬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니 김 씨는 아주 뿌듯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김 씨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후 김 씨는 다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에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자전거 타기, 동양화 그리기, 영어 배우기 등 김 씨는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일단 먼저 남편이 지금 자전거를 타니 남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하고 김 씨는 남편에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조심조심 김 씨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한 번 넘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골절이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전거를 타면서 남편이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달릴 수 있게 되자 김 씨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김 씨는 이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깨달은 김 씨는 다음엔 뭘 배워볼까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는 동양화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것을 사기는 비싸니 당근마켓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씨가 찾던 재료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반값에 내놓으니 김 씨는 고민 없이 바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료를 얻어왔습니다. 김 씨는 유튜브에 동양화 초보 강의, 동양화 기초라고 검색해서 나온 대로 조금씩 따라하며 기초를 익혔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사진 하나를 가져와서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퀄리티는 남들이 보기에 기대에 못 미칠지언정 김 씨가 보기에는 근사한 작품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이런 걸 하는 과정 자체가 김 씨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또 하나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 씨가 가장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는 피아노였습니다. 김 씨는 학원까지는 다니기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근처 복지회관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나 그림과 달리 피아노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손이 익숙지 않으니 초보 수준의 곡을 치려면 한참은 다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주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이 재미있어 피아노도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그림 그리기, 피아노, 가끔은 글도 쓰니 김 씨의 하루가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오히려 자식들과 전화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통화는 누구라도 딱 10분 정도만 하고 특히나 자식들에게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가 휴대폰을 보면 자식들의 부재 중 전화가 몇 개 찍혀 있었습니다. 김 씨가 바쁘게 산다는 걸 아는 자식들도 이제는 항상 전화를 할 때 김 씨에게 지금 통화되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젠 목소리 듣기 힘드네. 이젠 내가 서운해지려고 그래. 딸은 농담처럼 바빠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어찌나 하루하루가 재밌는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뭔가를 배우면서 살고 싶네. 그러려면 건강 잘 챙겨요. 그래, 고맙다. 너는 별일 없지? 다음 주에 밥이나 먹을까요? 좋지. 김 씨는 이번에도 딸과 간단히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딸에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자기 몸도 스스로 돌보며 크게 다치는 것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다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전부 치워놓고 선반 높은 곳에는 아예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은 김 씨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샀던 것처럼 이번에는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린 다음 팔아서 소소한 수입까지 챙겼습니다. 식습관도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예전에 정신이 힘들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수면 시간도 매일 달랐는데 루틴을 정하니 마음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끊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누구보다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복지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따로 사는 부모와 연평균 40회 정도 왕래하고 112회 정도의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왕래를 40회 하기는 힘들 것이고 아마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을 위주로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전화는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 112회라면 한 달에 9번에서 10번 정도 하는 건데 이것보다 적게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화 횟수도 통화 횟수지만 통화의 질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식들이 낸 성취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고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 것입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앞서 소개해드린 김 씨처럼 노후에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준다고 행동하는 것이 자식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에게 신경을 덜 써야 자식들과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김 씨처럼 자기의 삶에 집중하려면 노후에 가장 중요한 돈과 건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식들과의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